자, 이번에 다루게 될 것은 인구 문제하고요. 그리고 인구가 들어가는 하우징이죠.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단지 계획도 그렇고 도시 계획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게 뭐냐? 재료라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다뤄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결국. 왜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시가 있고 주거지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뭐 외지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주택으로 수용된다는 개념에서 이제 도시가 탄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라는 거, 도시의 형상이라는 거, 뭐 도시의 형태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역은 사실 결국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주택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뭐 존재하는가, 그것들이 결정되는 것들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룰 것들은 파퓰레이션 부분하고 하우징 부분인데, 파퓰레이션, 인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특별히 인구 밀도라는 변수를 우리가 읽기 위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런 밀도가 정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택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의 설계가 아니라요, 전체 주택 시장을 놓고 하는 어떤 주택 상품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적인 차원에서의 주택 계획이 되겠죠. 파퓰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것에 최종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최종 끝판왕이 되는 어떤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주택 인구의 어떤 밀도를 결정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도시 형태상으로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어떤 주택의 유형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opulation, 그 다음에 density,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ousing 타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히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먼저 인구를 계획한다라는 건데, 인구 계획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뭐 숫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구와 관련된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구 계획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뭡니까? 계획 인구를 우리가 스스로 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디맨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디맨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 상품을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그 수요를 얘기한다라고 보죠. 근데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이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다 다릅니다. 땅에 대한 수요도 다 달라요. 얼마만큼 소득 레벨이 얼마인 사람들이, 또 성비는 어떤 사람들이, 연령 분포는 어떤 사람들이, 인종 분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택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주거지라는 것들도요, 수요의 대상이에요.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땅을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자, 그 땅의 수요자가 누군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어떤 구성의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분석이랑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충분하냐? 자, 설계하면 사람들 다 들어오겠구나. 아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가 살고 이 사람들은 전원주택적인 분위기로 띄엄띄엄 살기를 원한다. 어쨌든 수요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우리의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스튜디오를 할 때 이런 상황들은 잘 가정을 하지 않죠. 그냥 물리적 형태, 건물이나 단지 배치 패턴 이런 거 짜기 바빠가지고 그 땅에 어떤 수요를 가지고 누가 여기에 최종적인 수요자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건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디맨드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게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죠. 땅만 있고 뭐든 지으면 사람들이 일단 다 들어와. 그러니까 뭡니까, 디맨드를 그런 경우에서 딱히 분석할 필요 있어요? 없지. 그냥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아파트만 지으면 100% 분양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들이 다 재벌 기업이 됐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디맨드가 중요할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이제 변수라는 거예요.
자, 첫째, 수요가 충분할 경우. 둘째,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인구에 대한 어떤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 그 땅에다가 30만 명이 들어가는 신도시를 지으시오 이렇게 과제가 이미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디맨드를 굳이 주사할 필요가 없죠. 30만을 위한 계획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인구는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획만 하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편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튜디오 하는 거는 이도 저도 아니고 좀 애매했죠. 그냥 땅이 있으면 내가 좋은 대로 다 계획을 해. 계획하고 나니까 한 뭐 500명 들어와 살겠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고객인 목표인데 얼마가 들어올까가 미리 분석이 되고 나서 주택이 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지. 설계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들어올 사람 들으시오. 이래가지고는 어떤 건설회사가 또는 어떤 땅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자,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뭔가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구 동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설계실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검색도 해야 되고 그 지역 통계도 찾아봐야 되고 보고서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표들이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어떤 전반 숫자 하나로 그 지역의 인구적 특성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지표 하나만 고른다라고 그러면은 몇만이 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는 인구 밀도가 얼마냐, 밀도 다 높아 우리나라. 이게 오히려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 이것만 해도 벌써 옛날 변수다. 지금 둘 다 2점대로 떨어졌어요. 2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세대당, 기본적으로는 세대면 한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한 집당, 가족당 몇 명이나 있느냐. 왜냐? 그런 것들이 인구의 연령 분포, 그 다음에 성별 분포, 노령화 분포 이런 것들 다 읽게 해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노령화되고 싱글이 많아지고 있죠. 젊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싱글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인 가구가 30%가 넘어가고 조만간 한 절반까지 갈 거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읽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 세대당 인구수,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 이런 걸 보면 도시에 대한 통계들이 전반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 지역의 인구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밀도에 대한 걸로 넘어가 봅시다. 밀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구가 얼마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도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의 규모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밀도 레벨로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밀도 레벨로. 자, 밀도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토지 이용의 강도, intensity of land use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겠죠. 주택 유형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파트의 비율이 많아지겠죠. 교통 같은 경우도 밀도가 높아지면은 대중교통망을 여기저기 막 둘 수 없으니까 지하철 같은 것들, 어떤 메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구 밀도라는 것들이 도시 형태의 상당 부분을 결정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밀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사람에 대한 휴먼 덴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딩에 대한 덴서티가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파퓰레이션 덴서티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도시의 모습이냐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도시의 형태를 읽기에 적합한 것들은 빌딩 덴서티입니다. 빌딩 덴서티. 그러니까 단일한 면적에 얼마만큼의 건물이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의 개수가 아니라 건물의 덩어리, 높이 이런 걸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AR, Area Ratio 뭡니까? 건폐율. Flow Area Ratio, 층층마다 다 합한 거, 그 뭐냐? 용적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한 지역 전체로 통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그게 바로 Total FAR, Total AR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건폐율, 총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거는 집이나 아니면은 단지 아니면 필지 하나하나마다 계산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인구,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그런 것들이 이제 밀도 분포로 계산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토지 이용 강도를 결정하고, 토지 이용 강도가 결국 이제 주택 유형의 어떤 비율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면적 위에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밀도라는 변수가 되죠. 밀도. 그러니까 파퓰레이션과 에리어 상태는 추상적인 이제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정한 면적 위에 올라갔다라고 그럴 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인구 밀도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건물의 밀도가 되겠어요. 두 개는 대략 비례하죠. 비례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고도화된 토지 이용, 고도화된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실제로 건물 밀도가 높은 반면에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근데 시골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물 밀도는 높지가 않은데 인구 밀도는 어느 정도 높다. 이런 어떤, 사실 두 개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밀도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인구 밀도랑 건물 밀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도시를 계획하고 단지를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크기가 나오고요. 주택 같은 경우 유형이 나오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그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스카이라인이 나오게 되고 도시의 3차원적인 어떤 형태, 2차원적인 비율뿐 아니라 3차원적인 형태까지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라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도시의 어떤 2차원적인 비율, 3차원적인 형상, 주택들 간의 비율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최소한 어떤 단지 계획이나 도시 계획, 도시 설계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의 밀도 유형들이 나오고 있네요. 밀도 유형들. 그래서 보면은 자, 사람이 등장하는 밀도가 주로 뭐 한 이 정도가 사람이 등장하는 밀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등장하는 밀도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휴먼 덴서티, 이거는 뭐 빌딩 덴서티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네. 자, 휴먼 덴서티 이건 뭐 사실 그게 안 쓰니까 좀 무시하시고요. 순밀도, 총밀도 개념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 100헥타르짜리 도시가 있다. 그 중에 10헥타르만큼이 뭐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10헥타르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자, 순밀도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나머지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는 어차피 사람들이 살라고 만드는 땅은 아니잖아요. 물론 살기 위한 땅인 건 하지만 집을 짓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밀도로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백인을 이 경우에는 순수 주거지역인 10헥타르로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총밀도면 도시 전체로 우리가 밀도를 산정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백인을 100헥타르로 나눠줘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규모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당연하게도 순밀도가 총밀도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 차이가 크면은 공원이나 녹지, 공공용지의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건물에 대한 것들 보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토탈이 붙으면 도시 전체로 산정한다라는 거고, 호수 밀도다 그러면 하우스 덴서티죠. 그러니까 1헥타르에 이제 집이 몇 개 있냐라는 거야. 집이.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집이. 그 다음에 또 호당 부지 면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미터 제곱을 호로 나누는 건데, 말하자면 그 지역의 주택 1호당 평균 부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밀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밀도랑 역수관계에 있는 거니까 대략 비슷한 어떤 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주택당 얼마만큼의 면적을 써느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어떤 주거 지역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이런 거랑 당연히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커진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럭셔리한 집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전원적인 분위기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지역 특성을 알려면 전반적으로 이런 밀도 지표를 다 읽어보면 그 도시가 어떤 지역이구나 라는 게 딱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밀도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략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이겠다, 농촌적이겠다, 도시적이겠다, 도시 중에서도 저밀이다, 중밀이다, 고밀이다, 초고밀이다, 공공용지가 많은 지역이구나, 스카이라인이 주로 높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지표들 간에 서로 간에 연결되는 관계들이에요. 뭐 하나하나 깨알같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알 텐데 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건폐율하고 공지율, 건폐율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곳, 동지율은 건물이 없는 곳 합하면 비율을 합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층수라든가 뭐 용적률과 건폐율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법규 시간에 생각을 했으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밀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의 도시의 밀도, 그거를 다른 지역의 밀도랑 조금 비교를 해 본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면적이 다 다르죠. Actual Town Area.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만든 신도시, 신시가지들의 면적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느냐 봤는데, 외국은 굉장히 좀 다양하죠. 조그마한 동네에서부터 큼직한 타운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가지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걸 그동안 많이 만들었어요. 작은 거 별로 취급을 안 했어. 자, 근데 밀도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총밀도입니다. 총밀도. 총밀도인데 뭐 총밀도나 순밀도나 뭐 둘 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너무나도 크죠. 241이 넘어갑니다. 신도시도 대부분이 200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2기 신도시로 오면서 한 100대까지도 100대 중반까지도 내려갔긴 하지만 1기 신도시는 대부분 200이 넘어가요. 자,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3.4, 거의 10분의 1이죠.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절반 이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밀의 뉴타운인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아파트가 아니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시가지다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아파트고, 사람들이 주택을 산다라고 그러면은 뭐 일단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의 공급이 아파트입니다. 순밀도는 더 차이가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총밀도보다 순밀도에서 더 차이가 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주거지역이 또 굉장히 빽빽하다. 한마디로 아파트란 얘기예요. 그것도 아파트다. 아파트기 때문에 이들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만 가더라도요, 고층 아파트 별로 없어요.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략 한 10층 이내의 규모예요. 큰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커튼월로 쫙쫙 올라간 아파트 일본에는 거의 없어요. 일본 아파트는 베란다들도 다 열려 있고요. 밖에서 볼 때 유리가 안 보여. 거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들의 밀도 분포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눈여겨볼 것들은 우리나라 신도시들이 대략 어느 정도 밀도의 분포에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기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200을 넘어가요. 뭐 총밀도에서도 그러니까 순밀도는 더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대략 봤을 때 이 차이가 특별히 큰 것들이 뭐랄까, 기존 소도시, 서울에 아주 인접해 있는 소도시보다는 조금 서울에서 경계를 두고 떨어져 있는 그런 큰 도시들이 어느 정도 총밀도랑 순밀도 간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서울의 기반 시설을 의존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이런 데는. 근데 일산이나 분당 그게 아니라 나름 독자적인 자족적인 신도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 녹지도 많이 있고 주거지역 외에도 많은 기반 시설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아파트 위주로 빽빽한 도시를 만들었을 때 순밀도는 500, 총밀도는 거의 200 전후까지 올라가게 된다. 해외 신도시랑 비교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인구 밀도를 통해서 각각의 주택 유형별로, 그러니까 밀도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산정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별게 아니라 간단한 뭐 사칙연산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추정을 해보니까 10만이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밀도를 정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밀도를 정하는 경우인데, 대략 봤을 때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의 밀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얘기한 걸 치면 이 밀도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략 이해하겠죠.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그래서 중, 고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 이상서부터는 다 아파트라고 그랬죠. 이만큼 이상서부터는. 근데 166.7이면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 그 말은 뭐냐?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중저밀도도 일부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밀, 중밀, 고밀을 다 포함을 했네. 면적 비율이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밀이 돼요 라고 그러지만, 고밀은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0%만 하더라도 이게 인구를 가져가는 힘이 엄청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목표론더 주거 토지 수요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을 갖다가 인구 밀도로 나눠주면 토지 수요가 나오겠죠? 그렇죠? 10,000명을 요런 정도 밀도로 수용해야 되니까 그 땅은 얼마냐? 600헥타르고요.
그래서 600헥타르를 각각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저밀, 중밀, 고밀. 자, 주택 유형으로 치면 뭡니까? 이거는 단독, 이거는 연립. 여러분 저 자취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는 데가 이제 연립 아니면은 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파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별로 들어간 대략 면적 비율이 나오고요. 요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땅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토지 수요 추정 사례가 나오는데, 앞에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딱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산해 버리면 되는데, 나눗셈만 해버리면 땅 면적이 나오죠. 근데 주거지역의 가구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목표년도 추정 인구 10만 명인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가구당 인구는 가구당 3.5인이다. 상당히 오늘날로서는 많은 편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거 뭐예요? 바로 땅의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인구 밀도가, 이거는 인구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땅의 면적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몇 가구인가가 먼저 나와야죠. 그러니까 만 명인데 만 명이 3.5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몇 가구가 필요하다? 두 개를 나누면 25,570가구.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주택의 수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주택을 넣는 땅을 우리가 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여러 가지 가정도 필요한데, 주택 보급률이 100%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공가사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가사슬 여러분. 사람들이 집이 딱 100이면 100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 8%에서 10% 정도가 집이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집에 어떤 순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가사슬이라는 흐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공가율도 필요한데 여기는 105%로 정했네요. 105%. 그래서 결국 28,570가구를 갖다가 몽땅 집을 다 주려면 얼마만큼의 집이 필요하냐? 1.0으로 곱해야죠. 그래서 3만5. 그렇죠? 3만5. 와, 어떻게 3만5가 딱 맞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 바보스러운 생각이고, 3만5를 정해놓고 오히려 역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3만원이 딱 되는 거지. 그리고 대략 봤을 때 어쨌든 주택 유형별 구성비는 30, 40, 30으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만을 각각, 그렇죠? 30, 40, 30대로 비율을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는데 근데 단독주택은 거의 대부분 1층으로 들어서는데, 연립주택은 한 4층, 아파트는 뭐 한 15층 이렇게 되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땅의 비율하고 일치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인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훨씬 조그만한 땅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 있는 평균층 수라든가 건폐율을 통해서 나눠줌으로써 실제 땅의 면적을 구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또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의 평형 60제곱미터 평, 100제곱미터 평, 150제곱미터 평, 이 정도 되면 한 뭐 40평이 넘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큰 주택이죠. 그래서 그것들 비율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비율을 다 합산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각 집이 몇 채가 필요할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만5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만5별로 어떻게 돼요? 각각의 유형별로, 자, 같은 면적에 올라가는 건물의 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비율을 대략적으로 평균 용적률로 감안했을 때 단독주택은 50%, 연립주택은 150%, 계산하기 편하라고 대략 이렇게 두들긴 거예요. 아파트는 한 250%. 보통 그렇죠. 여러분 법규 시간에 배웠잖아. 외웠지? 주거지역, 응? 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배웠지. 대략 그거에 준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땅에 올라가는 주택수의 비율이 0.5 대 1.5 대 2.5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로 나누어 주어야지 실제 땅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의 면적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 주택에 필요한 면적을 얘는 2.5로 나눠져 버리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0.5로 나눠주니까 오히려 크게 남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 세 개를 합해서 이렇게 면적을 내면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면적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뭐예요? 땅을 보고 땅을 설계해서 사람을 들어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정부가 우리에게 과제를 준 경우 어떻게 돼요? 정부가 우리가 과제를 준 경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를 한번 산정해 본 거야.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려면은 약 287.2헥타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어디서 구할까요? 뭐 수도권 근처에 어떤 상암 근처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 매립장이 1차 연도에 끝나고 나면 거기 한 300헥타르가 생기는데 그걸 신시가지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가능한 거지.